네, 오늘은 SGX 취약점 연구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저번 달에 했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 SGX의 취약점을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취약점을 하나씩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그 모든 CPU들은 그 연산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 예측 실행과 비순차 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측 실행 같은 경우는 if문이나 분기문 같은 게 있을 때 CPU가 이제 이 if문이나 분기문이 있다는 걸 예측해서 그 if문이 참일 때 해야 할 연산과 거짓일 때 해야 할 연산을 미리 연산을 해놔가지고 캐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그 if문에 든 조건문이 참이었다면 그 거짓일 때 해놨던 연산을 이제 폐기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식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비순차 실행 같은 경우는 명령어가 그 명령어마다 연산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를 막 파이프라이닝해서 여러 개를 하는 과정에서 명령어의 순서가 그 프로그램의 흐름상 문제가 없다면 CPU가 자기 마음대로 약간 순서를 바꿔서 연산을 해서 좀 더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걸 비순차 실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사용될 명령어가 미리 실행이 돼서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캐시에 저장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기본적인 CPU에 있는 캐시 그 메모리 아키텍처인데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에런 인스트럭션 캐시랑 여기 에런 데이터 캐시가 있고 그 데이터 TLB를 해서 그 L2 캐시에 이렇게 접근을 하는 전체적인 CPU 내부의 그 메모리 구조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가 있는데요. 캐시와 그냥 메인 메모리, 뭐 디스크 이렇게 다 있는데, 네, 이런 메모리 종류에 따라서 액세스 속도 차이가 명확하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액세스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차례대로 둬서 그 액세스 속도 차이로 인한 오버헤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는 L1, L2, L3 캐시를 중간에 두고 마지막으로 메인 메모리를 둬서 네, 그렇게 계층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CPU 코어에서 가까울수록 연산 속도가 빠르지만 연산 속도가 아니라 액세스 속도가 빠르고 크기는 작습니다. 네, 그래서 이 캐시 히트와 캐시 미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캐시 히트가 되면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갖다 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액세스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그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캐시 미스인 경우에는 이제 다음번에 이 값이 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캐시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캐시 히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건 좀 많이 어렵고, 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를 이용한 공격이 있는데요. 캐시 타이밍 어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캐시 히트면 캐시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고, 캐시 미스면 데이터가 캐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속도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정보가 캐시에 있는지, 어떤 캐시에 있는지 이런 거를 공격하는 부채널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SGX 같은 경우는 이런 부채널 공격에 대한 내성은 없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취약점이 진짜 거의 대부분의 취약점이 캐시 타이밍 어택을 통해서 결국 비밀 데이터를 얻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플러시랑 릴로드를 합친 것과 프라임과 프로브 이걸 합친 게 있는데요. 네, 거의 비슷하긴 한데 플러시 릴로드는 그러니까 제가 공격할 부분의 메모리를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모든 캐시에 든 모든 데이터를 다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어떤 메모리를 액세스 하더라도 무조건 캐시 미스가 발생을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예측 실행이나 그 비순차 실행 같은 방법으로 캐시의 이 비밀 데이터를 적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비밀 데이터에 접근을 한 순간 이제 캐시에 적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메모리들을 다시 읽어서 액세스 시간을 측정해 보면 그 비밀 데이터가 캐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읽을 때만 특정 그 캐시에 접근하기 때문에 액세스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딱 이 부분만 액세스 속도가 확연히 빠른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쪽 페이지가 가르치는 캐시 주소에 그 비밀 데이터가 들어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여기서 이제 비밀 데이터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프라임 방법도 거의 비슷한데요. 이거는 이제 공격 대상 메모리를 준비하고 액세스 시켜서 캐시에 미리 다 적재를 시켜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캐시에 비밀 데이터를 똑같이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정보가 탈락을 하게 되겠죠. 지금 풀로 차 있으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메모를 읽어서 이번에는 여기서 느린 거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린 곳이 어딘지 봐서 거기에 비밀 데이터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공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 건 스펙터인데요. 사실 SGX의 취약점 대부분이 다 스펙터와 멜트다운을 이용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어서 이 백그라운드에 넣게 됐고요. 그래서 스펙터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멜트다운이랑 같이 발표된 CPU 취약점인데요.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예측 실행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후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분기 예측을 한 두 개의 논문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 예측 실행을 통해서 접근 불가능한 데이터를 캐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후문이 있다고 치면 입후문이 항상 참인 것처럼 이렇게 연산을 해서 이렇게 Y에다가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CPU가 판단했을 때 이 입후문이 참일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연산을 해놓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조건문이 거짓이 돼서 이걸 실행시키지 않으면 이제 그 캐시에 든 데이터를 폐기를 하게 되는데, 그 폐기하기 전에 그 캐시에 든 데이터를 캐시 타이밍 어택으로서 그 데이터를 알아내는 게 스펙터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스펙터 공격 같은 경우는 인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조사의 CPU가 모두 가지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근데 이 스펙터 공격 같은 경우는 그 타겟으로 하는 공격하고 싶은 그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을 다 파악을 하고 이런 취약점을 찾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이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격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지만, 아무튼 스펙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패치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도 좀 업데이트가 필요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칩들은 100%로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멜트다운인데요. 멜트다운도 2017년에 스펙터랑 같이 등장한 CPU 취약점인데,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비순차 실행을 이용을 해서 비밀 데이터를 꺼내는 겁니다. 거의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if문을 통한 그 예측 실행이 아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move b, 이게 그 데이터를 일로 옮기겠다, 약간 이런 어셈블리인데 커널의 데이터를 이 AL 레지스터에 옮기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 명령어가 실행되는 순간 바로 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서 이제 폴트가 나게 돼야 하는데, 이 비순차 실행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명령어들과 함께 실행이 잠깐 됐다가 나중에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잠깐 된 순간에 똑같이 캐시 타이밍 어택으로 그 데이터를 유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멜트다운 같은 경우는 인텔 CPU에만 취약점이 발견이 돼서 문제였는데요. SGX가 인텔 CPU 위에서 동작하는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실 포우섀도우 어택 같은 공격은 이 멜트다운의 취약점, 이 비순차 실행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인클레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트다운이 왜 위험하냐면, 그 스펙터 같은 경우는 공격도 까다롭고 그 취약점 있는 코드가 있어야만 약간
공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멜트다운 같은 경우는 이 취약점 있는 코드를 일부러 만들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일부러 만들어서 실행시켜서 커널 메모리 공간을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커널 시스템에는 커널이랑 유저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커널이 이제 이 응용 프로그램의 I/O 인풋 아웃풋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이제 물리적 메모리에 커널 영역을 따로 설정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32비트 기준으로 4기가의 가상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32비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뒤에서부터 1기가만큼을 커널 영역이 사용하고, 이 나머지 3기가를 응용 프로그램 유저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널 영역에서 데이터들을, 필요한 그 커널 영역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여기다 놓고, 실제 물리 메모리랑 왔다 갔다 하는 그 페이지 테이블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냥 단순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그 메모리를 이 멜트다운을 이용해서 여기로 접근을 해서, 원래 같으면 절대 접근을 할 수 없는 그 특정, 이게 슈퍼바이저 모드다 라는 비트가 설정이 돼야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이 비순차 실행으로 접근을 해서 그 페이지 테이블을 읽어서 모든 커널 메모리 공간에 원하는 곳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되게 엄청난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웨어 패치로 대부분 해결이 됐다고는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취약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좀 해볼 텐데요. 스펙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공격을 성공을 했었는데요. 네, 스펙터 앞전에 설명드린 그 스펙터 취약점이 인텔 SGX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스펙터 같은 경우는 특정 메모리, 커널 메모리 뭐 이런 거를 타겟으로 해서 했다면, 이제 SGX에서는 원래는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인클레이브 메모리 주소의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공격 코드를 한번 봤는데, SGX 공격 코드랑 그냥 일반 스펙터에서 나온 공격 코드가 거의 완전히 똑같은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인클레이브를 사용하는 그 SGX는 이 밑에 이 코드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주소 값을 여기다 저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캐시에 저장돼서 그거를 캐시 타이밍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보가 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펙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셔도우 어택인데요. 포셔도우 어택은 이제 멜트다운 그 비순차 실행을 이용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멜트다운은 커널 메모리 공간을 타겟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클레이브가 타겟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인클레이브 메모리를 접근을 해서 인클레이브가 사용하는 그 인클레이브 밖에 모르는 그런 키를 유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 이제 이 키로 어테스테이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인증을 하고 이런 과정과 거의 클라우드에서 사용될 그 인증이 키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클라우드에 접근해서 악의적으로 이 키를 이용해서 잘못되게 해버리면 이제 그 클라우드 전체 서비스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클레이브에서 사용하는 키가 유출되니까 상당히 심각한 취약점이었던 거죠. 근데 이 논문을 봤을 때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SGX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초에 제가 SGX 설명을 했을 때 그 어보트 페이지 시멘틱스라고 해서, 만약에 뭐 인클레이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더 이상 동작을 하지 말아야 할 때 페이지 폴트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중단하는 시멘틱이 따로 있어서, 어보트 페이지 시멘틱스가 실행이 되면 사전에 연산했던 정보를 전부 다 -1로 세팅을 하고 뭐 이런 비밀 정보를 다 지운 다음에 이제 끝내는 그런 예외 처리가 실행되는 걸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처럼 이런 방어를 좀 뚫기 위해서 이 TLB를 이용을 해서 뭐 8개의 캐시인가 그
여러 개의 캐시 테이블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게 논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시스템 쪽이나 하드웨어적으로 약간 지식이 없어서 아직 전부 이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차차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이 어보트 페이지 시멘틱을 피한 다음에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키고 이제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캐시 어택으로 그 원하는 정보를 빼낸다라는 게 이제 크게 포셔도우 어택이고요. 그래서 멜트다운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데이터를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인클레이브에서 비밀 데이터를 이렇게 봐서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원래는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이 폴트가 나야 되는 부분, 그 어버트 시멘틱이 동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비순차 실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캐시에 적재가 된다라는 이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취약점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비순차 실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비순차 실행을 막는 순간 성능이 30% 이상 떨어진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패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런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공개한 코드를 실행을 해봤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컴파일도 다 수정하고 막 이것저것 요건을 다 맞춰서 실행을 했는데요. 시스템 에러가 발생하면서 마지막에 꺼졌고, 근데 이 포셔도우 어택을 한번 논문을 보니까 좀 상당히 치명적인 취약점인 것 같아서 만약에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될 때 중요한 정보라면은 그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원래 이번 주에 다루려고 했던 건 이 SGX 타이밍 이거 하나만 다루려고 했었었는데요. 아무튼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GX 타이밍도 똑같이 멜트다운 취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비순차 실행이죠. 비순차 실행의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인클레이브에서 동작 중인 AES의 키값을 유출을 했다라는 논문인데요. 이 캐시 타이밍 어택에 취약한 이 오픈SS에 이 AES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업데이트돼서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프라임 앤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캐시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된 캐시에서 이제 이 내부랑 이분이 하신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AES 키를 유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논문에서도 이 논문은 이제 이 논문의 내용은 여기서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저거까지 확인을 못해서 어떤 식으로 유추하는지는 또 다음 기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AES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살짝 멈춘 다음에 그때 이제 사용되는 페이지 테이블을 그 T 테이블을 그 캐시에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논문을 보면 저는 대부분 이해를 좀 솔직히 잘 못했는데 이 캐시를 막 방어하고 약간 인클레이브에서 이콜과 오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 캐시가 이 공격자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이게 되지 않는 걸 약간 하드웨어와 약간 특별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캐시 라인은 아무튼 T 테이블을 순서대로 잘 올렸다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올린지 제가 정말 열심히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좀 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캐시에 다 T 테이블을 다 적재를 하고, 원래 같으면 캐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보를 그 시간을 파악을 해서 했던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인텔 PMC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L1, L2, L3 캐시의 미스가 어디가 났는지 이런 정보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PMC가 뭐냐면 퍼포먼스 모니터링 카운터인데요. 그 인텔 CPU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내부의 성능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훨씬 더 정확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데 SGX의 그 모토라고 한 그게 이제 관리자 권한이 뺏겼을 때도 이 공격이 안 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자 권한을 사용해서 이 PMC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정보를 파악해서 그 키값을 파악해서 AES를 뚫었다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PMC를 이제 커널 모듈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캐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클레이브에서 막 이퀄과 오퀄 이런 과정에서 캐시가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 원하는 T테이블 정보를 못 올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태커 스레드랑 이 인클레이브가 들어있는 이 빅팀 스레드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프로세서고 이 하이퍼 스레드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한 개인 코어에서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둬서 여기서 사용하는 L1 캐시에 들어오는 정보를 이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저번 달에 올렸던 그 사진인데요. 이걸 좀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우선 커널 모듈에 적재를 했습니다. 모듈에 올렸고, 이 MSRDRV 이거를 올렸고,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게 이제 PMC가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코드가 전체가 다 돌아가면은 이게 이해를 좀 할 텐데 코드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공격을 해야 하는 그 공격 코드를 실행한 결과인데요. 우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샘플 코드에 있는 메이크 파일이랑 여기 메이크 파일을 막 비교해서 이것저것 막 다 바꿔보고 라이브러리도 다 바꿔보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다른 컴파일 옵션은 또 다 잡았는데 이번에는 뭔가 라이브러리가 잘못돼서 이런 함수들을 좀 못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찾도록 또 라이브러리를 바꾸면 또 다른 SGX 관련 라이브러리를 못 찾는다고 해가지고 메이크 파일만 조금 더 수정하면 아마 될 것 같은데, 며칠째 이거 보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GX 타이밍이 이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SGX BAM이라는 논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무슨 비순차나 예측 실행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SGX의 그냥 보안상의 허점을 이용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인클레이브가 이제 데이터의 무결성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해시 값을 이용을 해서 무결성을 항상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결성 검증이 만약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정지가 되고 재부팅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상태로 해서 더 큰 피해를 막는다라는 아예 SGX의 보안성이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 SGX를 이용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격자에게, 그 피해자한테 그 로우 해머 어택이라는 어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트 플립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취약점 있는 메모리를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 공격을 하게 되면 비트 플립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만 알고 있는데요. 그 비트 플립을 발생시켜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인클레이브가 무결성 검증을 할 때 무결성 검증을 실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결성 검증이 실패됐기 때문에 서버가 SGX 서비스를 정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서비스 사용자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없는 도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저번에 돌렸던 코드인데, 이게 이번에 커널 모듈 막 올리고 이런 걸 좀 해봐가지고 이건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이것도 하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래 이번 주에는 그 SGX 타이밍 논문을 좀 잘 읽고 정리를 해가지고 코드까지 실행을 시켜보는 게 사실 목표였는데요. 그 코드가 상당히 어려워서 논문을 좀 보고 이해를 해보자 해서 논문을 읽었는데, 논문을 읽으니까 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약간 시스템적 지식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약간 백그라운드 지식도 좀 많이 찾아보고 이것저것 찾아보느라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요.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이번 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